네, 안녕하세요. 이제 채식주의자 전에 48페이지까지 읽어서 49페이지부터 읽어보려고 합니다. 난독증을 치료할 수 있는 그날까지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허기져서 그래. 꿈에 누군가의 목을 자를 때 끝까지 잘리지 않아 덜렁거리는 머리채를 잡고 마저 칼질을 할 때 미끌미끌한 안구를 손바닥에 올려놓을 때, 그러다 깨어날 때, 생시에 뒤뚱거리며 내 앞을 걸어가는 비둘기를 죽이고 싶어질 때, 오래 지켜보았던 이웃집 고양이를 목 조르고 싶을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맺힐 때,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때, 다른 사람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올라와 나를 먹어버린 때, 그때. 입안에 침이 고여 정육점 앞을 지나갈 때 나는 입을 막아. 혀뿌리부터 차올라 입술을 적시는 침 때문에 입술 사이로 새어나와 흘러내리려는 침 때문에 잘 수 있다면 단 1시간이라도 의식을 놓을 수 있다면 셀 수 없이 깨어나 맨발로 서성거리는 밤에 집은 식어 있어. 식은 밥, 식은 국처럼 싸늘해. 검은 창밖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두운 현관문이 간혹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지만 문을 두드리는 사람 따위는 없어서 난독이 시작됐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 따위는 없어. 돌아와 이불 밑에 손을 넣어보면 다 식어 있어. 이제는 5분 이상 잠들지 못해. 설핏 의식이 나가자마자 꿈이야. 아니, 꿈이라고도 할 수 없어. 짧은 장면들이 단속적으로 덮쳐와. 번들거리는 짐승의 눈, 피의 형상, 파헤쳐진 두개골, 그리고 다시 맹수의 눈. 내 뱃속에서 올라온 것 같은 눈. 떨면서 눈을 뜨면 내 손을 확인해. 내 손톱이 아직 부드러운지, 내 이빨이 아직 온순한지. 내가 믿는 건 내 가슴뿐이야. 나는 내 젖가슴이 좋아. 젖가슴으론 아무것도 죽일 수 없으니까. 손도 발도 이빨과 새치여도 시선마저도 무엇이든 죽이고 해칠 수 있는 무기잖아. 하지만 가슴은 아니야. 이 둥근 가슴이 있는 한 난 괜찮아. 아직 괜찮은 거야. 그런데 왜 자꾸만 가슴이 여이는 거지? 이젠 더 이상 둥글지도 않아. 왜지? 왜 나는 이렇게 말라가는 거지? 무엇을 찌르려고 이렇게 날카로워지는 거지? 햇볕이 잘 드는 남양 아파트의 7층이었다. 앞동이 전망을 가로막고 앞동이 전망을 가로막고 있긴 했지만 뒤쪽으로는 멀리 산자락이 보였다. 이제 너희 걱정은 다 잊어버렸다. 완전히 자리를 잡았구나. 장인이 수저를 들며 한마디 했다. 처형이 결혼 전부터 운영해온 화장품 가게의 수입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였다. 그녀는 만삭이 될 때까지 점포를 3배로 넓혔고 출산 후에는 밤에만 잠깐씩 들려 가게를 운영해왔다. 얼마 전 처조카가 새 돌이 지나 어린이집에 가자 다시 종일 가게를 보기 시작했다고 한다. 나는 손윗 동서가 부러웠다. 미대를 나와 작가라고 행세하긴 하지만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동서였다.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지만 벌지 않고 쓰기만 해서는 한계가 있다. 처형이 팔을 걷어붙였으니 동서는 이제 평생 예술이거나 왜 이래요? 동서는 이제 평생 예술이나 하며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처형은 예전의 아내처럼 음식 솜씨가 좋다. 딱 부러지게 차려놓은 점심상을 보니 나는 새삼스럽게 허기를 느꼈다. 적당히 살이 붙은 처형의 몸매, 사근사근한 말씨,
커다랗게 쌍꺼풀진 눈을 바라보며 나는 내가 잃고 살아왔을지도 모른 나는 내가 잃고 살아왔을지 모를 많은 것들을 아쉬워했다. 아내는 집이 좋다느니 음식을 차리느라 애썼다느니 하는 인사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밥과 김치를 먹었다. 그것 외에는 그녀가 먹을 것이 없었다. 그녀는 계란을 원료로 한 마요네즈도 먹지 않으므로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샐러드조차 젓가락에 대지 않았다. 아내 얼굴은 긴 불면으로 숫제 검게 타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중병 환자로 여겼을 것이다. 언제나처럼 브래지어도 하지 않고 흰 티셔츠를 입어 자세히 보면 옅은 갈색의 젖꼭지가 얼룩처럼 비쳐 보였다. 좀 전에 함께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처형이 그녀를 안방으로 불렀는데 잠시 후 처형이 먼저 난감해하는 얼굴로 방에서 나온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내가 브래지어를 하지 않겠다고 한 모양이었다. 여기 분양가 얼마였어요? 아, 그래요? 어제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이 아파트는 벌써 5천만 원쯤 오른 거네요. 내년에 지하철도 완공되면서요. 내년에 지하철도 완공된다면서요. 매형이 수완이 참 좋으세요. 제가 뭐 하는 게 있나요? 다 집사람이 알아서 했죠. 의례적이며 정다운 그리고 실질적인 대화가 듬성듬성 오가는 동안 아이들은 떠들고 서로를 때려가며 볼이 미어지게 음식을 먹어댔다. 내가 물었다. 처형, 이 음식을 혼자 다 하셨습니까? 처형은 반쯤 웃었다. 그냥 그저께부터 하나씩 했어요. 그런데 저거 굴무침은 영애가 좋아하는 거라 일부러 장받아 한 건데 영애는 손도 안 대네. 나는 숨을 죽였다. 마침내 시작이었다. 가만히 있어봐라, 영애. 너 애비가 그만큼 알아듣게 말했는데. 장인의 호통에 이어 처형이 야무지게 아내를 나무랐다. 너 정말 어쩌려고 그러니? 사람한테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 건데. 채식을 하려면 제대로 식단을 잘 짜서 하든가. 얼굴이 그게 뭐야. 처남댁도 거들었다. 저는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얘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몸 상해가면서 채식하는 줄은 몰랐지 뭐예요. 지금부터 그 채식인지 뭔지는 끝이다. 이거 다 먹어라. 얼른. 없어 못 먹는 세상도 아니고 무슨 꼴이냐. 장모는 쇠고기 볶음과 탕수육, 닭찜, 낙지 소면 접시를 들어 아내 앞에 펼쳐놓으며 말했다. 뭐하고 있는 거냐? 어서 먹어! 장인이 기차 화통 같은 목소리로 채근했다. 영애야, 먹어. 먹으면 힘이 날 거야. 사람이 사는 날까진 힘차게 살아야지. 절에 들어간 스님들은 그만큼 수도를 하고 독신 생활을 하니까 살 수 있는 거야. 처형이 조곤조곤 타일렀다. 눈을 동그랗게 뜬 아이들이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내는 이게 무슨 갑작스러운 소란인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멍한 시선으로 가족들의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새카맣게 그을린 장인의 얼굴을 한때 젊은 여인이었으리라 것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쪼글쪼글한 장모의 얼굴을 그 눈에 어린 염려를 처형의 근심 어린 치켜 올라간 눈썹을 동서의 방관자적인 태도를 막내 처남 내외의 소극적이지만 못마땅한 듯한 표정을 차례대로 둘러보고 왔다. 아내가 무슨 말이든 꺼내놓을 것이라고 나는 기대했다. 그러나 그녀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상에 내려놓는 것으로 그 모든 얼굴이 쏘아보내는 무언의 하나의 메시지에 대한 대답을 대신했다. 작은 술렁임이 지나갔다. 장모는 이번에 젓가락으로 탕수육을 들었다. 아내의 입 바로 앞까지 내밀며 말했다. 자, 어서 해라. 먹어. 아내는 입을 다문 채 예의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한 눈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서 입 벌려. 이거 싫으냐? 그럼 이거. 장모는 이번에 쇠고기 볶음을 들었다. 아내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자 장모는 다시 그것을 내려놓고 굴무침을 들었다. 너 어릴 때 이거 좋아했지 않냐? 이거 실컷 먹어보고 싶다고 한 적도 있었는데. 저도 기억나요. 그래서 어디 가서 굴 보면 영애 생각이 나는데.
처형은 아내가 굴무침을 먹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큰일이라는 듯 장모를 거들었다. 굴무침이 집힌 젓가락이 입을 향해 점점 가까이 오자 아내는 몸을 뒤로 힘껏 젖혔다. 얼른 먹어. 팔 아프다. 장모는 팔이 실제로 떨렸다. 아내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 안 먹어요. 처음으로 아내의 입에서 또렷한 음성이 나왔다. 뭐야? 고함을 지른 것은 비슷한 다혈질인 장인과 처남이 함께였다. 처남댁이 얼른 처남의 팔을 붙잡았다. 보고 있으려니 내 가슴이 터진다. 이 애비 말 같지 않아? 먹으라면 먹어! 나는 아내가 죄송해요. 아버지, 하지만 못 먹겠어요. 라고 대답하리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녀는 조금도 죄송하지 않은 듯한 말투로 담담히 말했다.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절망한 장모의 젓가락이 거두어졌다. 늙은 그녀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곧 곧 폭발할 듯한 정적이 흘렀다. 장인이 젓가락을 집어들었다. 탕수육 한 점을 들고 상을 돌아 아내 앞에 우뚝 섰다. 평생의 노동으로 단련된 단단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은 뒷모습. 장인은 탕수육을 아내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먹어라. 애비 말 듣고 먹어.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냐. 가슴 뭉클한 부정이 느껴져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마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다. 허공에서 조용히 떨고 있는 장인의 젓가락을 아내는 한 손으로 밀어냈다. 아버지,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순간 장인의 억센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다. 아내가 뺨을 감싸쥐었다. 아버지! 처형이 외치며 장인의 팔을 잡았다. 장인은 아직 흥분이 가시지 않은 듯 입술을 실룩거리고 있었다. 한때 성깔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장인이 누군가에게 손찌검하는 광경은 직접 처음 본 것이었다. 정서방, 영호, 둘이 이쪽으로 와라. 나는 머뭇거리며 아내에게 다가갔다. 뺨에서 피가 비칠 만큼 아내는 세게 맞았다. 그녀는 그제서야 평정이 깨진 듯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두 사람이 영의 팔을 잡아라. 에? 한 번만 먹기 시작하면 다시 먹을 거다. 세상 천지에 요즘 고기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불만스러운 얼굴로 처남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누나, 웬만하면 먹어. 얘하고 먹는 신용만 하면 간단하잖아.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장인이 고함쳤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어서 팔 잡아라, 정서방도. 아버지 왜 이러세요? 처형이 장인의 오른팔을 잡았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처형이 장인의 오른팔을 잡았다. 장인은 이제 젓가락을 내던지고 손으로 탕수육을 들고 아내에게 다가갔다. 아내가 엉거주춤 뒷걸음치는 것을 처남이 붙잡아 바로 세웠다. 누나, 그냥 좋게 먹어. 누나가 받아서 먹어. 처형이 애원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처형이 장인의 장인을 잡은 팔힘보다 처남이 아내를 잡은 팔힘이 셌으므로 장인은 처형을 뿌리치고 탕수육을 아내 입에 갖다 댔다.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내는 신음소리를 냈다. 뭔가 말하기 위해 입을 벌리면 그것이 들어올까봐 말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처남은 소리쳐 만류했으나 얼떨결에 아내를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 고통스럽게 몸부리치는 아내의 입술에 장인은 탕수육을 짓이겼다. 억센 손가락으로 두 입술을 열었으나 악물린 이빨은 어쩌지 못했다. 마침내 다시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장인이 한 번 더 아내의 뺨을 때렸다. 아버지! 처형이 달려들어 장인의 허리를 안았으나 아내의 입이 벌어진 순간 장인은 탕수육을 쑤셔 넣었다. 처남이 그 서슬에 팔에 힘을 빼자 으르렁거리며 아내가 탕수육을 뱉어냈다. 짐승 같은 비명이 그녀 입에서 터졌다.
비켜! 아내는 몸을 웅크려 현관 쪽으로 달아나는가 싶더니 뒤 돌아서서 교자상에 놓여있던 과도를 집어들었다. 이용해야. 장모의 끊어질 듯한 음성이 살벌한 정적 뒤에 떨리는 금을 그었다. 아이들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이를 악문 채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눈을 하나씩 응시하다가 아내는 칼을 치켜들었다. 말려. 피해! 아내의 손목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흰 접시 위로 붉은 피가 비처럼 쏟아졌다. 무릎을 접고 주저앉은 아내에게서 칼을 빼앗은 것은 그때까지 줄곧 방관하고 앉아있던 동서였다. 뭐해? 빨리 아무 수건이라도 가져와! 동서는 특공대 출신답게 능숙한 솜씨로 아내의 손목을 지른 뒤 그녀를 들쳐업었다. 자네는 빨리 내려가 시동 걸어! 나는 더듬더듬 구두를 찾았다. 짝이 맞지 않아 두 번을 바꿔 신은 뒤에야 현관문을 열고 나갈 수 있었다. 내 다리를 물어뜯은 개가 아버지의 오토바이에 묶이고 있어. 그 개의 꼬리털을 태워 종아리의 상처에 불이 붙고 그 위로 붕대를 칭칭 감고 9살의 나는 대문에 나가 서 있어. 무더운 여름날이야. 가만히 있어도 땀이 뻘뻘 흘러내려. 개도 붉은 혓바닥을 턱까지 늘어뜨리고 숨을 몰아쉬고 있어. 나보다 몸집이 큰 잘생긴 흰 개야. 주인집 딸을 물어뜯기 전까지 영리하다고 동네에 소문이 났던 녀석이었지. 아버지는 녀석을 나무에 매달아 불에 그슬리면서 두들겨 패지 않을 거라고 했어. 달리다 죽은 개가 더 부드럽다는 말이 어디선가 들었대. 오토바이에 시동이 걸리고 아버지는 달리기 시작해. 개도 함께 달려. 동네를 두 바퀴, 세 바퀴 같은 길로 돌아. 나는 꼼짝 않고 문간에 서서 점점 지쳐가는 헐떡이며 눈을 희번떡이는 흰둥이를 보고 있어. 번쩍이는 녀석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난 더욱 눈을 부릅떠. 나쁜 놈의 개, 나를 물어? 5바퀴째 돌자 개는 입에 거품을 물고 있어. 줄에 걸린 목에서 피가 흘러. 목이 아파 낑낑대며 개는 질질 끌리며 달려. 6바퀴째 개는 입으로 검붉은 피를 토해. 목에서도 입에서도 피가 흘러. 거품 섞인 피, 반짝이는 두 눈을 나는 꼿꼿이 서서 지켜봐. 7바퀴째 나타날 녀석을 기다리고 있을 때 축 늘어진 녀석이 오토바이 뒤에 실은 아버지가 보여. 녀석의 덜렁거리는 내 다리, 눈꺼풀이 열린 흰물이 고인 눈을 나는 보고 있어. 그날 저녁 우리 집에선 잔치가 벌어졌어. 시장 골목에 알만한 아저씨들이 다 모였어. 개에 물린 상처가 나으려면 먹어야 한다는 말에 나도 한 입 떠넣었지. 아니, 사실은 밥을 말아 한 그릇을 다 먹었어. 들깨 냄새가 다 덮지 못한 누린내가 코를 찔렀어. 국밥 위로 어른거리던 눈. 녀석이 달리며 거품 섞인 피를 토하며 나를 보던 두 눈을 기억해. 아무렇지도 않더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 여자들은 놀란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 집에 남고 처남은 뒤이어 혼절한 장모를 돌보고 동서와 내가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아내를 날랐다. 응급 상황을 넘긴 아내가 2인용 일반 병실로 옮겨지자 그제야 두 남자 모두 피가 말라 꾸덕꾸덕해진 옷을 의식했다. 오른팔에 링거 바늘을 꽂은 채 아내는 잠들어 있다. 나도 동서도 말없이 아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거기에 어떤 해답이라도 적혀 있다는 듯이 계속해서 들여다보며 그 대답을 해독할 수 있을 거란 듯이. 형님은 들어가세요. 그래. 동서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기색이었으나 말을 아꼈다. 나는 주머니에서 집히는 대로 2만 원을 꺼내 건넸다. 아, 그대로 가지 마시고 매점에서 옷을 한 벌 사세요. 자네는?
아, 이따 지호 엄마가 들를 때 내 옷을 좀 싸 보내지. 저녁 무렵 처형과 처남 내외가 왔다. 흥분한 장인은 아직도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장모도 부득부득 오겠다는 것을 아예 이쪽으로 걸음도 못하도록 했다고 처남은 말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애들 보는 앞에서. 처남댁은 충격 때문에 울었는지 화장이 지워지고 눈이 부어 있었다. 아버님도 심하셨어요. 어떻게 사위 보는 앞에서 딸을 때려요? 옛날에도 그러셨어요? 워낙 성격이 급하시잖아. 영어 보면 몰라? 그래도 나이 드시고 괜찮았는데. 나는 왜 걸고 넘어져? 더군다나 영애가 워낙 소리 한 번 안 내고 자란 딸이라 당황도 하셨겠지. 억지로 고기를 먹이겠다는 것도 심하지만 그렇게 안 먹을 건 또 뭐예요? 그리고 칼을 왜 들어요? 나 태어나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다음부터 형님 얼굴 어떻게 봐? 처형이 아내를 지키는 동안 나는 동서의 티셔츠로 갈아입은 뒤 가까운 사우나에 갔다. 검게 굳은 피가 샤워기에 미지근한 물줄기에 씻겨나갔다. 의심을 품은 시선들이 나를 힐끔거렸다. 구역질이 났다. 이 모든 상황이 징그러웠다.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 놀람이나 당혹감보다 강하게 아내에 대한 혐오감을 느꼈다. 처형이 돌아온 뒤, 처형이 돌아간 뒤, 2인용 병실에는 장파열로 입원한 여고생과 그 부모, 나와 아내만 남았다. 그들이 나를 힐끔거리는 것을, 무엇인가 작은 소리로 쑥덕거리는 것을 의식하며 나는 아내의 머리맡을 지켰다. 이 긴 일요일이 곧 끝나고 월요일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여자를 보지 않아도 된다. 내일은 처형이 자리를 지킬 테고 모레면 아내는 퇴원할 것이다. 퇴원이란 이 이상하고 무서운 여자와 내가 단둘이 한 집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다음날 밤 9시 나는 병실을 찾았다. 처형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았다. 피곤하시죠? 아이는 지우 아빠가 오늘은 안 가고 있어요. 안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든 술자리가 있었다면 나는 이 시간에 병실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월요일이고 아무런 건수가 없었다. 얼마 전에 바쁜 업무가 끝나 야근도 없었다. 집사람은요? 계속 잤어요. 말 시켜도 대답도 안 하고. 밥은 잘 먹었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언제나 내 마음을 움직이는 처형 특유의 사려 깊은 말씨가 내 날카로운 기분을 그나마 다독여 주었다. 처형을 보낸 뒤 한식경이 지나 넥타이를 푼 뒤 좀 씻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병실 문을 두드렸다. 뜻밖에도 장모였다. 자네 볼 면목이 없네. 가까이 다가오자마자 장모가 뱉은 첫 마디였다.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모 몸은 좀 어떠세요? 장모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늙음하게 우리가 무슨 험한 꼴을 보는지. 장모는 들고 있던 쇼핑백을 나에게 내밀었다. 이게 뭡니까? 올라오기 전에 준비한 거야. 몇 달간 고기 안 먹었다니 얼마나 몸이 축났을까 싶어서 둘이 같이 먹게. 흑염소야. 지훈애가 알면 말릴까봐 몰래 갖고 나왔네. 그냥 한약이라고 하고 영애한테 먹여봐. 약재를 많이 넣어서 역한 냄새도 없을 거야. 안 그래도 귀신같이 마른 게 그렇게 피를 흘렸으니. 그녀의 끈질긴 모성애라는 것을 나는 그만 기가 질렸다. 여기는 전자레인지가 없지? 내가 간호실 가서 알아봄세. 장모는 가방에서 팩 하나를 꺼내 들고 나갔다. 처형 덕분에 애써 다독여진 마음에 들썽들썽 다시 일어서는 것을 느끼며 나는 넥타이를 말아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 아내가 잠에서 깨어났다. 나 혼자 있을 때 깨어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자 그제야 장모의 출현이 다행으로 느껴졌다. 아내는 발치에 앉아있던 나보다 장모와 먼저 눈을 맞추었다. 장모는 막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화들짝 반색을 했으나 아내의 표정은 읽어내기 어려웠다. 종일 침대에 누워 잠만 자더니 다소 온화하고 링거의 덕분인지
단순한 붓기인지 뽀얗게 피어난 얼굴이었다. 장모는 김이 나는 종이컵을 한 손에 들고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이거 사. 장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다. 이것 좀 먹어봐라. 얼굴이 그게 뭐냐. 아내는 순순히 종이컵을 받아들였다. 한약이다. 너 몸 보호한다고 지어왔다. 왜 옛날에 너 결혼 전에도 한약 지어 먹였잖냐. 아내는 컵에 코를 대보고 고개를 저었다. 한약 아닌데요. 담담하고 쓸쓸한 얼굴로 어찌 보면 연민이 어린 것 같은 눈으로 아내는 팔을 뻗어 컵을 장모에게 돌려주었다. 한약 맞아. 얼른 코 확 막고 먹어라. 안 먹어요. 먹어라. 이 애미 소원이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지 않던. 장모는 아내 입으로 컵을 가져갔다. 정말 한약 맞아요? 그렇다니까. 망설이던 아내는 코를 막고 그 검은 액체를 한 모금 마셨다. 장모는 희색이 만면하며 더 마셔 라고 외쳤다. 주름진 쌍꺼풀 안에서 장모의 눈이 번쩍거렸다. 뒀다가 이따 마실게요. 아내는 다시 누웠다. 뭐 먹고 싶냐? 입가심으로 탄 것 좀 사올까? 괜찮아요. 그러나 장모는 매점이 어디인지 나에게 묻곤 황황히 병실을 나섰다. 아내는 뒤이어 담요를 걷고 일어났다. 어디가? 화장실에. 나는 링거액 주머니를 들고 아내를 따라갔다. 아내는 링거액 주머니를 화장실 안에 걸어두게 하고 문을 잠갔다. 몇 번의 신음소리와 함께 뱃속에 들어간 것을 모두 개원했다. 허전허전한 걸음걸이로 아내는 화장실에서 나왔다. 아내에게서 역한 위액 냄새, 시큼한 음식 냄새가 났다. 내가 그녀의 링거액 주머니를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아내는 붕대 감은 왼손으로 그것을 들었고 충분히 높이가 맞지 않아 피가 조금씩 역류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어기저기적 걸음을 옮겨 장모가 바닥에 내려놓은 흑염소 가방을 들었다. 링거 바늘이 박힌 오른손이었지만 그녀는 상관하지 않았다. 병신을 나간 뒤 그녀가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나는 굳이 확인하고 싶진 않았다. 잠시 후 여고생과 그 어머니의 눈살들을 찌푸리게 할 만큼 요란한 문소리를 내며 장모가 뛰어왔다. 한 손에는 과자 봉지를, 다른 손에는 한눈에도 검은 액체가 터져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 종이 가방을 든 채였다. 장서방은 어쩌자고 보고만 있었는가? 얘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알았을 거 아닌가? 나는 차라리 그 병실을 나가 집으로 가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다. 너 이게 얼마짜린 줄 아냐? 이걸 버려? 네 애비 피땀 어린 돈에다가 네가 그러고도 딸이냐? 허리를 굽힌 채 문간에 선 아내를 역류하여 링거의 주머니 속에 흘러들으는 그녀의 붉은 피를 나는 보았다. 이 꼴을 봐라. 지금 네가 고기를 안 먹으면 세상 사람들이 널 죄다 잡아먹을 거다. 거울 좀 봐라. 네 얼굴이 어떤가 보란 말이다. 장모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낮은 울음으로 잦아들었다. 그러나 아내는 마치 낯선 여자의 울음을 바라보듯이 그래서 그것을 지나쳐 가듯이 침대 위로 올라갔다. 가슴까지 담요를 끌어당기고 눈을 감았다. 나는 그제야 진홍색 피가 반남아 담긴 링거액 주머니를 들어올렸다. 너무 글을 못 읽네요. 저 여자가 왜 우는지 나는 몰라. 왜 내 얼굴을 삼킬 듯이 들여다보는지도 몰라. 왜 떨리는 손으로 내 손목에 붕대를 쓰다듬는지도 몰라. 손목은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아픈 건 가슴이야. 뭔가 명치에 걸려 있어. 그게 뭔지 몰라. 언제나 그게 거기 멈춰 있어. 이젠 브래지어를 하지 않아도 덩어리가 느껴져. 아무리 길게 숨을 내쉬어도 가슴이 시원하지 않아. 어떤 고함이 울부짖음이 겹겹이 뭉쳐져. 거기 박혀 있어. 고기 때문이야. 너무 많은 고기를 먹었어. 그 목숨들이 고스란히 내 그 자리에 걸려 있는 거야. 틀림없어. 피와 살은 모두 소화돼 몸 구석구석으로 흩어지고 찌꺼기는 배설되지만 목숨만은 끈질기게 명치에 달라붙어 있는 거야. 한 번만, 단 한 번만 크게 소리치고 싶어. 캄캄한 창밖으로 달려나가고 싶어. 그러면 이 덩어리가 몸 밖으로 뛰쳐나갈까? 그럴 수 있을까?
아무도 날 도울 수 없어. 아무도 날 살릴 수 없어. 아무도 날 숨쉬게 할 수 없어. 장모를 택시에 태워보내고 돌아오자 병실이 어두워졌다. 도란에 질린 여고생과 그 어머니가 일찌감치 텔레비전과 불을 끄고 커튼을 친 것이었다. 아내는 잠들어 있었다. 나는 보조침대에 옹색하게 누워 잠을 청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었다. 얼핏 든 잠에 꿈을 꾸었다.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있었다. 칼을 배에 꽂아 힘껏 가른 뒤 길고 구불구불한 내장을 꺼냈다. 생선처럼 뼈만 남기고 물컹물컹한 살과 근육을 모두 발라냈다. 그러나 내가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는 잠에서 깨어난 순간 잊고 말았다. 어둑한 새벽이었다. 나는 이상한 충동에 이끌려 아내가 덮은 담요를 걷어보았다. 캄캄한 어둠 속을 더듬어 보았다. 흥건한 피도 파헤쳐진 내장도 없었다. 옆 환자의 침대에서 쌕쌕 거친 숨소리들이 들려왔는데 아내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나는 기이한 떨림을 느끼며 검지손가락을 뻗어 아내의 인중에 대어보았다. 살아있었다. 다시 잠들었다가 깨었을 때는 이미 병실이 환했다. 얼마나 깊이 잠드셨는지 밥 들어오는 것도 모르시던데. 여고생의 젊은 어머니가 말했다. 안쓰러움이 담긴 말투였다. 나는 침대에 놓인 식판을 보았다. 아내는 밥 공기를 열어보지도 않고 식판을 그대로 두고 어디론가 나갔나? 링거 주사도 뽑아버려. 긴 비닐 호스 끝에 피 묻은 바늘이 매달려 있었다. 이 사람 어디 갔습니까? 입가에 흘린 침자국을 닦으며 나는 물었다. 우리도 일어나 보니까 없던데요. 뭐라고요? 그럼 절 깨우셨어야죠. 하도 곤히 주무시길래 사정이 있나 보다 했죠, 우리야. 젊은 어머니는 난감한 듯 다소 화가 난 듯 얼굴을 붉혔다. 나는 옷매우새로 여미고 뛰어갔다. 긴 복도와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며 다급히 두리번거렸지만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초조했다. 이날 오전에 회사에 애기에 2시간 늦게 출근하기로 해뒀으니 그 사이에 태연 수속을 밟을 참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단은 모든 것이 다 꿈이었다고 생각하자고 아내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타이를 생각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에도 아내는 없었다. 숨가쁘게 좌우를 살피며 달려나간 병원 뜰에는 아침 식사를 마친 환자들이 나와 있었다. 이른 아침 한때의 서늘함을 맛보러 나온 것이었다. 장기 입원 환자들인지 지치고 쓸쓸한 그러나 나름대로 평화로운 모습들이었다. 물이 나오지 않는 분수가 가까워졌을 때 웅성거리며 모여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나는 그들의 어깨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아내는 분수대 옆 벤치에 앉아 있었다. 환자복 상의를 벗어 무릎에 올려놓은 채 앙상한 쇄골과 여인 젖가슴, 연갈색의 유두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왼쪽의 손목 분대를 풀어버렸고 피가 새어나오기라도 하는 듯 봉합 부위를 천천히 핥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벗은 몸과 얼굴을 감쌌다. 언제부터 저러고 있었던 거래요? 세상에 정신병동에서 나왔나봐 젊은 여자가. 지금 쥐고 있는 건 뭐야? 빈손 아니야? 아니요, 뭘 꼭 쥐고 있는 것 같아. 아, 저기 봐요, 인제들 오시네. 뒤를 돌아보자 심각한 얼굴의 남자 간호사와 중년의 경비가 이편으로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마치 타인인 듯 구경꾼들 중에 한 사람인 듯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지쳐 보이는 아내의 얼굴을 루즈가 함부로 번진 듯 피에 젖은 입술을 보았다. 물끄러미 구경꾼들을 바라보던 물을 머금은 듯 번쩍거리는 그녀의 눈이 나와 마주쳤다. 나는 저 여자를 모른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책임의 관성으로 차마 움직여지지 않는 다리로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여보, 뭐라고 했어 지금? 나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내의 무릎에 놓인 환자복을 들어 그녀의 볼품없는 가슴을 가렸다. 더워서.
아내는 희미하게 웃었다. 내가 잘 알고 있었다고 믿었던 그녀의 특유의 수수한 미소였다. 더워서 벗은 것뿐이야. 아내는 칼자국이 선명한 왼손으로 자신의 이마를 쏟아내 아내는 칼자국이 선명한 왼손으로 자신의 이마에 쏟아지는 햇빛을 가렸다. 그러면 안 돼? 나는 그녀의 움켜진 오른손을 펼쳤다. 아내의 소나기에는 목이 눌려 있던 새 한 마리가 벤치로 떨어졌다. 깃털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작은 동박새였다. 포식자에게 뜯긴 듯한 거친 이빨 자국 아래로 붉은 혈흔이 선명하게 벗겨져 있었다. 아, 번져 있었다. 왜 이렇게 못 읽죠? 글을? 무슨 일입니까? 아, 네. 지금 제가 그 77페이지까지 이제 채식주의자 다 읽었고요. 이 뒤로는 이제 몽고 반점이라는 챕터가 시작됩니다. 이 뒤는 또 나중에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책이 되게 재밌네요. 뭔가 노벨 수상작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려울 것 같았는데, 뭐 제가 뭐 속뜻은 뭐 잘 이해를 못했겠지만, 글도 잘 못 읽는 사람이. 근데 뭐 재밌는 것 같아요, 내용이.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몽고 반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